안녕하세요. 저는 상인대학교 총괄에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전략을 맡은 박승희입니다. 저는 이제 사실 컨설팅업, 마케팅업이 아니고요. 현재 요식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같이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제가 여기 와도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하긴 했어요. 어디 사시는데요? 예, 저는 동원경 사장이고요. 동원경 식품 대표입니다. 동호병은 저기 거시기 수천만 있는데 그런가요? 맞아요. 저는 이제 10년간 인간관계가 없는 게 특징이에요. 10년 동안 죽어서 살았어요. 사실 제가 밖으로 노출된 건 지금 여기가 처음입니다. 제 인간관계가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기 대표님이 저를 연결해 주셨어요. 와서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마케팅이나 컨설팅 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디지털 마케팅이 사실 저는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저는 사실 10년 동안 거의 마케팅으로 장사를 버텨왔다고 보시면 되고, 정말 이제 조건은 많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엄청 힘들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마케팅, 다른 마케팅 이야기, 블로그나 책, 유튜브 등 다른 사람들 이야기 자체가 안 보고 왔어요. 그냥 제 이야기를 순전히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영업에 뛰어들게 된 과정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 4년제에서 나와서 대전 이제 군산 삼성생명에서 잠깐 인턴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규직 과정에서 저희 아버지가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을 초대하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막 이제 대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보험사는 실패해요. 그게 저는 이제 지금에 생각해보면 괜찮았다는 판단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아버지가 싫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제가 관심이 있었던 요식업에 들어갔습니다. 주 에브리지라는 이화수 정통 육개장을 만든 브랜드예요. 제가 여기서 이제 4개월 정도 일했을 때 12호점까지 만들었고, 제가 순천에 내려와서 한 2년 지나니까 순천에 있는 왕지점이 185점이더라고요. 제가 2년 그 당시는 제가 괜히 내려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계속 자리에 있었으면 좀 높은 데 올라갔을 텐데. 그리고 이제 2015년부터 제가 동원경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운영하게 된 과정이 제가 동원경 이제 이화수 육개장 브랜드에서 일하고 있을 때 갑자기 아버지가 내려오시고 이유 불문하고 내려와서 뭔가 집안에 사정이 생각보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내려와서 아버지는 저한테 3일 만에 통장, 신분증, 인감도장 저한테 다 주고 사이판으로 가버렸어요. 근데 이거 어머님들 지금 생각해보시면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아실 거예요. 자기 자식 불러놓고 자기 모든 걸 다 주고 가버렸어요. 사이판이 어디냐면 한국과 가장 가까운 미국이고요. 미국에서 가장 멀리 있는 섬이에요. 괌 하와이 도착하기 전에 티니안, 그리고 사이판 이 세 개가 한쪽 붙어 있거든요. 티니안이라는 곳은 우리 일본 히로시마 폭탄 날린 곳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휴양지입니다. 제가 내려와가지고 행한 일이 이제 사이판 리모델링 이야기는 이따가 지금 나올 건데요. 그 다음에 동원경 식당, 나비스타 펜션 이커머스 가입 매출 끌어올림, 남정동 차시 공장 이 이야기를 제가 순서대로 풀어드릴게요. 제 가정 환경부터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버지가 차시 공장에서 30년 일하신 분이에요. 제가 어제 사진을 제가 포왔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봐왔던 아버지 모습은 딱 저거였어요. 저것만 30년 하신 분입니다. 이제 1985년부터 아버지는 20대 중반에 남 밑에서 2년 동안 일을 배우고 그냥 뛰쳐나와가지고 그 당시 땅을 월세를 빌려서 자기 공장을 설립하셨어요. 그렇게 월세 땅으로 30년 동안 운영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20년 차를 돈을 벌었을 때 20년 차 모으신 돈이랑 대출을 풀로 끌어모아서 저 건물을 만드셨어요. 근데 저 당시 2008년 우리 순천만을 생각해보시면 거의 비포장도로도 많았습니다. 개발되기 전이었고요. 또 아버지는 좋은 자리에 노후를 만드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 과정 안에서 그 풀로 끌어모은 대출을 바로 갚아나셨으면 이제 삶이 편했을 텐데 장사가 좀 잘 되는 걸 안 갚았어요. 그리고 아까 그 사이판 해외에다가 은퇴를 또 꿈꾸십니다. 그 돈을 들고 사이판에다가 투자를 해버립니다.
현지인들이랑 좀 친해지고 거기 현지인들과 같이 공동 투자를 했는데 제가 이거 건물 투자를 몇 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딱 하나가 떨어졌거든요. 그 하나 자기 손에 떨어진 건물이 지금은 이거 완공된 모습인데요. 이 모양이에요. 아버지 손에 떨어진 건물이 이랬어요. 그러니까 현지의 아버지를 데리고 이거 작업을 한 거예요. 몇 개 투자한 것 중에 하나만 아버지 손에 떨어뜨렸는데 이런 건물이 떨어졌고 이 건물이 불에 탄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사이판은 원주민 보호 목적으로 미국에서 소유한 땅이 됐기 때문에 미국인들과 해외 투자자들은 소유를 못해요. 사이판 원주민 4분의 1, 그 혈족만 원주민들이 땅을 소유할 수 있고 투자자들은 이제 뭐 15년, 20년, 50년 임대를 한 뒤에 월 렌트를 해야 돼요. 그 임대비는 일시불로 나가거든요. 아버지는 15년 임대를 일시불 지급을 했는데 제가 이걸 얼마 지급했는지 모르고요. 월 $1,000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15년 동안 $1,000를 그냥 상납하게 생긴 거예요. 이 건물에다가. 아버지는 이 건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노후는 물 건너갔고 저한테 저 건물 그냥 어쨌든 저 건물은 대출 다 삐었잖아요. 저한테 맡기면서 네가 갚아 나가라. 나는 어떻게든 이걸 살리겠다. 이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은 완공이 된 모습인데요. 제가 2015년 1월 동안 1년간 매월 500에서 1,000만 원어치의 자재를 계속 보냈어요. 제 전공이 무역학과였거든요. 한국 자재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이 자재값 또한 이제 제가 동원령을 조금씩 그 당시에 매출이 많이 나오지 않았는데 돈은 땡겨야 되니까 제가 식자재랑 이런 걸 다 미술 깔았어요. 그 당시. 지금 월급도 밀렸고요. 돈을 땡겨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이것만 쏟아부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직원분들은 저랑 같이 계신데 제가 아주 감사해야 하는 분들입니다. 이 공사는 아버지가 차 시업을 하셨기 때문에 순천에 있던 자기 지인들, 동생들을 그것도 미술로 사이판을 보내가지고 이 공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버텨서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동원경에서 와가지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동원경 식당이나 라비스타 펜션이 룸이 6개가 있었는데 식당은 손님이 오면서 자리를 잡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숙박업은 시설이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게 사진이나 플랫폼 마케팅을 온라인에 잘 올리면 단기간에 매출을 올릴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식당은 상대적으로 소문이 나는 게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먼저 펜션을 그 당시에 유행했던 팀원 이벤트 쿠팡, 이게 첫 번째 저 디지털 마케팅 경험인데요. 그 당시 이커머스 가입에 제가 선점을 했습니다. 2015년 이커머스는 이 세계사에 현재 인터파크 티켓처럼 티켓 형식 전자물품을 미리 선정 구매하고 이용하는 제도인데 그 당시에는 연금 뮤지컬 공연이 위주였고 이제 막 숙박업이 넘어가는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경기는 숙박업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했는데 순천은 없었어요. 제가 이거를 순천에 넘어오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먼저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입을 하고 나니까 순천에 저 포함해서 3개밖에 없더라고요.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이제 팀원 UF 쿠팡을 그 당시 이용했던 사람들 중에 순천으로 여행 오고 싶은 사람들은 쓸 사람이 올 숙박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3개밖에 없으니까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입하고 나니까 2015년 7월 8월 2달 바로 완실됐어요. 바로 완실돼가지고 룸이 6개인데 평일 2인실 6만원, 토요일 8만원, 4인실 10만원, 14만원 해서 한 달에 다 1,300. 청소 임원님 월급 100만원 빼고 제가 이때 바로 내려오고 4개월 만에 수익률 1,000만원이 나왔어요. 이 당시에. 그래서 근데 아까 그 일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모든 돈은 계속 사이판에 자재 보내는 대로 들어가요. 이게 저한테 이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고. 두 번째 얘기는 이제 제가 아버지가 샤시 공장을 폐업을 안 하고 가셔서 제가 그 농업을 한테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땅 주인께서 연락이 와요. 저는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몸이 안 좋아지셔서 땅을 팔아야 되니까 나가래요. 철거를 해요. 갑자기 통보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보니까
가능한 기계들을 중고로 먼저 판매를 하고 나머지 이제 철거 비용들이 얼마가 나올지 순천에 있는 철거 업체들, 인테리어 업체들은 제가 발품 다 띄웠거든요. 근데 거의 모든 업체가 1,500에서 1,700을 견적을 줬어요. 인테리어 업체들이 대부분 주도하는 철거니까 인테리어 사장은 보통 현장 감시만 하잖아요. 따로따로 이렇게 인테리어 사장도 뭐 각 철거에 필요한 인력 현장은 다 따로 부르고 장비도 따로 부르고 다 돈이 뻥튀기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모든 나온 견적서를 가지고 제가 집주인, 우리 땅 주인께 찾아갔어요. 사정이 너무 어렵다. 지금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나가라고 통보를 하셨으니까 반대로 저 좀 도와줘라. 그래서 견적서를 보더니 앞에 1,000만 원 떼고 700만 원을 저한테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면 됐다라는 생각으로 700만 원으로 어떻게든 철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저는 더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저는 이미 그 당시에 그 대출이 풀로되어 있기 때문에 한 달만 잘못 걸려도 저는 엄청 위험하던 상황이었거든요. 아버지가 개도 땡겨갔어요. 아마 여기 어머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인지. 개를 3,000원 떼가지고 한 달에 내야 되는 개돈이 159만 원이었어요. 산업에 대한 시행사를 찾아라 이거는 이제 철거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고 700만 원 주고 보물상 중에 미니 불삭기를 가지고 계신 분을 찾아다녔어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분을 찾았어요. 인테리어 업체가 할 수 있는 거 말고 미니 불삭기 가지고 보물상들을 순천에 있는 이제 모든 보물상을 찾아다녀서 저희 저 사정이 일어났는데 공장 철거하면서 나온 보물은 다 가져가고 폐기물까지 처리해주면 700만 원을 주겠다 딜을 했어요. 왜냐면 저희 땅님께서 저한테 700만 원 준다 했으니까 제 돈 하나도 안 나가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여기서 좀만 더 나가도 전 위험했거든요. 근데 이제 성공적 폐업을 했지만 폐업을 한 뒤에 며칠이 지나자 동정으로 찾아온 출신 깡패들이 왔어요. 제 폐업을 처음 해보니까 몰랐던 거죠. 왜냐면 아버지는 거래를 30년 하셨는데 못 받은 미수도 너무 많지만 저희가 깔아놓은 미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먼저 이야기를 듣더니 차마 저는 어렸으니까 몰랐던 거죠. 이제 그분들이 저희한테 다 추심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슨 신용정보들. 근데 이 지방에 있는 신용정보들은 그 당시만 해도 다 깡패들이 업종표 당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깡패들이 공공장에 앞에 와가지고 죽치고 앉아있는 거예요. 니네 돈 어떻게 줄 거냐. 그 당시에 그랬고요. 제가 그 당시에 타고 다니던 차가 지금 이거는 이제 제가 그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지금 2003년 마티즈인데 그 당시는 97년 프라이드를 타고 다녔거든요. 그걸 끌고 다니면서 거의 모든 업체들한테 인사를 하면서 저희 사장이 이겁니다. 이것도 월 할부로 제가 나눠서 갚아드릴게요. 저 앞으로 계속 장사할 사람입니다. 신용이 중요해. 막 이러면서 계속 사정을 했고 그분들이 오케이를 하셨어요. 근데 기억나는 건 어떤 분은 이제 오랫동안 어릴 때부터 저를 봤던 사장님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 아들이니까. 그래서 고생한다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저한테 돈 주기 싫어서 일부러 이런 거 끌고 다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러고 나서 또 바로 세 번째 일. 악마에 있는 사우들 이게 지금 사이판에 그 당시에 왔던 태풍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전봇대가 다 나온 거예요. 저희 펜션, 그 건물 뚜껑들이 다 날아가고 있어요. 사이판 여행객이 고립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태풍이 왔고 제가 간난같이 어떻게든 그런 식으로 그런 상황을 다 버텨가면서 리모델링 잘 준비하고 있었는데 태풍이 온 거예요. 시내 중심가를 제외한 모든 곳은 나무 전봇대를 사용했었고 저희 건물 또한 그 근처여서 2~3개월 동안 전기 공급이 안 들어왔어요. 이것도 이제 아버지랑 어떻게 타개를 해야 될까. 잘못하면 또 돈 밀리고 공사도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버지한테 발전기를 150만 원짜리랑 250만 원짜리 두 대를 보내드렸거든요. 한 대는 냉장고 등 기본 전기 쓰라고 보내드렸고 한 대는 공사가 계속 진행이 돼야 되니까 보냈어요. 대신에 아버지한테 그런 거예요. 작업을 하고 작업을 안 할 때는 이거 혹시 모르니까 한다고 앞에다 내놔봐라. 왜냐면 거기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지금 힘드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근데 현지인들 사이에서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이거 어디서 구한다고 소문이 나서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달 동안 태풍은
지역인데 제가 수출을 했어요. 한 대당 500달러가 정도 나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한 달에 1만 달러씩 들어왔거든요. 저한테 돈이. 그걸로 또 버틴 거예요. 그 해를. 그리고 공원경에서 거기에 마트도 운영하지 않으니까 생필품도. 그래서 아버지가 한국 음식 저거 보내달래. 이제 보내드렸는데 냉장 컨테이너가 2주가 걸려요. 그래서 한번 보내고 아버지가 괜찮다. 근데 아버지는 또 주변 사람들이랑 나눠 먹나 봐요. 주변에 계신 분들, 한인분들이 좀 구해달래요. 배가 사겠대. 그래서 제가 공원경에서 배추김치, 닭김치, 알타리, 꼬들빼기 이렇게 종류별로 20kg로 20박스씩 만들어서 보냈어요. 이 냉장 컨테이너 김포에서 약 2주 걸리니까. 근데 저희가 큰 냉장고가 없잖아요. 보관이 불가능하니까 최대한 저희가 도착 전날 사람들이 오게 만들고 싶어서 이거는 예시인데 한인신문에다가 전면 광고를 했어요. 도착하는 날에 우리 김치 들어와요. 사러 오세요. 왜냐면 태풍이 와도 전기가 안 들어와도 신문은 돌아다니니까 한인신문에다가 했더니 한인 몇 분이 오셔가지고 한인교회에다가 전화 돌리는 2시간 만에 다 팔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것도 이거 뭔가 제 경험상 2시간에 1kg에 18달러씩 팔았는데 그러니까 2시간 만에 매출이 7,200달러, 약 900만 원이잖아요. 2시간에 900만 원을 판 경험을 또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 하나 깨닫고 어차피 경험을 통해 얻어가고 이 또한 저는 이제 상황에 맞는 마케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렵게 1월에 사이판 게스트하우스 이제 그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오픈을 했고요. 제가 이것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만들어진 건물을 게스트하우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1월에 홈페이지 하나를 제작하고 오픈을 했는데요. 홈페이지를 이런 파워링크에다가 광고를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사이판 숙소, 사이판 소파 여러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니까 다 노란풍선, 모두투어, 하나투어, 삼성은행, 대기업이 다 잡고 있는 거예요. 이걸 파워링크라는 개념을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데요. 파워링크는 한번 클릭하면 돈이 들어가요. 저희 거를 검색한 사람 중에 클릭하면 저희 돈이 빠져나갑니다. 그런 광고예요. 근데 키워드의 검색량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순천으로 치면 순천 어디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면 금액이 작고 순천의 대표 키워드는 금액이 크겠죠. 사이판 숙소 이런 거는 한 번 클릭하면 1,500원이 빠져나갔어요. 말도 안 되죠. 저희 한 사람당 18달러 받을 건데, 그러니까 한 사람당 2만 원 받을 건데 구매한 사람도 아니고 클릭해서 들어온 사람이 1,500원 낸다는 건 엄청난 적자가 나겠죠. 그래서 이 광고는 안 되겠다.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광고다. 그래서 다시 제가 저희 게스트하우스 숙소를 어떻게 광고를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희 위치가요. 손님이 없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인 지리적 단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사이판은 이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가장 잘 나가 있는 호텔, 여기는 중심가, 그러니까 순천으로 치면 여기가 중앙동이에요. 그리고 여기도 잘 나가는 호텔, 여기는 공항. 저희 숙소 여기 있었어요. 저희 건물 자체가.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안 좋은 정도 사기를 당한 거예요. 이 자리에다.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 제가 볼 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 먼저 확인하면서 사이판 환경부터 파악을 했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오후 2시, 오전 1시 도착, 제주항공이 오후 4시, 오전 3시 30분 도착. 하루에 총 4번 운항되는데 또 오후 2시, 오후 4시 타임 좋은 시간대는 대형 여행사들이 이미 좌석을 다 가져갔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이 여행사는 리조트랑 껴서 상품을 팔잖아요. 그러면은 자유여행객들, 리조트를 이용 안 하고 싶은 사람들은 오전 1시랑 오전 3시 타임밖에 없는 거예요. 들어올 때 되게 안 좋은 시간대에 들어오죠. 근데 우리 숙박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벽에 들어와도 숙박에 들어가고 싶은 전날부터 예약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분들한테는 리조트가 얼마나 비싸요. 1박에 잠깐 진짜 잠만 잘 건데 리조트는 예약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의 그 당시에 거의 처음이었어요. 새벽 자유여행객 대상으로 갈 곳이 없는 이분들한테 이제 0.5박이라는 개념을 제가 만들었어요. 기획을 제가 만들어 놓고 벌써 10년 전이니까 자유여행객 대상으로 이제 리조트를 거쳐가는 숙소 그냥 잠깐 쉬다
시작할 수 있는 숙소라는 거를 개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또 저희가 그래도 여기 보면 공항이랑 그래도 좀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공항을 픽업을 하는 추가를 넣었어요. 상품을 공항 픽업해주는 상품을 넣고 우리 집에서 자고 잠깐 쉬다가 리조트로 넘어갈 때 넘어가는 샌딩 서비스까지 넣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광고를 할까. 제가 그 광고는 블로그,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로 결정을 했어요. 이것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 두 번째 제 시작이에요. 2월 중에 보름 정도 잡고 사이판에 넘어가가지고 제가 사이판에서 손님이 돼서 제가 사이판을 여행하면 모든 궁금한 제 여행 얘기 돼가지고 최대한 알차게 보름을 보냈어요. 총 3주가 걸렸어요. 사이판에 있는 여행, 문화, 액티비티, 로컬 식당, 일상, 팁, 학교, 비자 모든 걸 다 경험하는 게 3주 걸렸고 이거를 제가 진짜 몇천 장 거의 100만 장까지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경비가 없으니까 두 분 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잖아요. 한 번 가서 사진을 최대한 다 찍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블로그를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블로그 모델입니다. 블로그는 이제 공지 게시판, 게스트하우스 이용 방어,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상품, 숙박, 픽업, 투어, 엘트, 하우스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를 담은 게시판.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글을 하나 올릴 때마다 키워드를 좀 여러 개를 나눠가지고 사이판 게스트하우스, 사이판 픽업, 사이판 새벽에 도착. 그럼 이제 새벽에 도착하는 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분들은 이제 검색을 하겠죠. 렌트, 사이판 비자, 한 달 결제는 이런 식으로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요. 우리 게시를 소개하는 게시판도 만들어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것도 사이판 게스트하우스, 숙소, 숙박, 민박, 패밀리룸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나눠서 이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올리고 사이판에 있는 모든 투어 사이판 투어가 엄청 많아요. 어디 우리 TV에 놀러 가면 투어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 경험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사이판은 이런 겁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근데 이거는 제가 투어 경험을 하면서 투어 사장님들한테 커미션 계약까지 따냈어요. 근데 이제 이 업체가 한 20군데가 있으면 10군데는 안 줬어요. 내가 널 믿고 주냐고. 하루에 한 명은 보낼 수 있냐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한 절반은 저랑 계약을 해주셨어요. 이제 그분들은 그분은 오히려 계약을 하신 분들은 이런 거예요. 그분들도 대형 여행사들한테 거래가 안 되어 있던 사람. 거절한 사람들은 여행사랑 계약을 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너네들을 받으면 여행사가 우리를 자르니까 못 받는 거야. 그렇게 계약을 받아내고 일상 맛집 게시판들 이렇게 사이판에 있는 모든 걸 다 적는 거예요. 사이판에 뭐 코인 세탁소가 어디 있다, 뭐 사이판에 야시장 언제 열린다, 뭐 이런 거 맛집도 다 올렸고요. 그래서 키워드도 그렇게 잡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어느 순간부터 사이판에 있는 어느 사람들이 네이버에서 궁금해서 블로그를 검색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제 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키워드들이 이제 제 글. 그러면 이제 그 글을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이판과 관련된 정보를 얻으러 와서 주 매일 또는 주 몇 회씩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의 사장의 존재를 알게 되죠.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 정보를 얻으러 왔다가 내가 사이판에 갈 건데 결국에는 저한테 예약을 하게 돼 있어요. 사이판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장이면 좀 타지의 자유여행 위험해서 부담이 덜하고 믿고 여행이 되겠다. 그러니까 저희 숙소 와가지고 이 정도 사장님이면 뭐 물어봐도 다 알 것 같고 왜냐면 내가 쳐다보고 있는 블로그가 이 사장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여기가 제가 예약 상담하거든요. 지금 다 17년 1월 달이거든요. 이것도 17년 1월 2월 그 이제 해외는 저희 1월 2월 달이 성수기예요. 해외에서 이제 1월 2월 달이 가장 비싼 거 아실 거예요. 1월 2월 달에 이것도 한 1년 만에 이렇게 블로그가 누적됐더니 1년 만에 만실이 됐어요. 총 60대였거든요, 이거. 1인 18달러씩 60대였는데, 뭐, 1인에 1,080달러예요. 하나에 30만원인데, 음식을 40만원 다 찼어요, 다시. 그래서, 운영비, 월세, 청소, 인건비 빼니까 한 달에 3,000만원 나왔어요. 말도 안 되죠.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이 경험을 한 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디지털 마케팅이구나. 제가 그래서 이제 공항 픽업 호텔도 있었고, 픽업도 있었고, 여기 액티비티 아까 저랑 대학하신 분들 있죠. 그분들한테 하루에 60명이 들어오는 숙소인데 하루에 60명씩 밀어주니까 그분들한테 받았던 커미션도 한 달에 1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달에 40만 원을 두 달에 8천 원 주고 그래서 그 8천 번 게 도원경의 그 미수 밀려있던 직업 월급 이거 공사하실 때 도와준 분들 다 정리를 했어요. 물론 대출은 남아있지만 그래서 그걸 정리하는데 2년 걸렸습니다. 이 경험으로 이제 디지털 마케팅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근데 2018년에 게스트하우스 같은 동년 이제 동월인데 1년이 지났는데 게스트하우스가 힘들어져요. 왜냐면 업체가 작년 돈은 5개였는데요 1년 지나니까 33개로 늘어나요. 우리 한국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건 한국인 정특이에요. 이 33개 중에 25개가 다 한인이었어요. 이미 소문이 난 거죠. 저희 집 돈 된다. 저기 저렇게 하니까 돈 됐구나. 이미 소문이 난 거예요. 1년 뒤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근데 제가 이걸 또 어떻게 타게 하냐면 사이판은 이제 미국이라는 쪽을 활용해가지고 이미 진행되고 있던 한 개의 영어 캠프가 하나 있다는 걸 봤거든요. 이거 제가 영어 캠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이 33개가 저를 따라하니까 이제 못 따라하는 걸로 가야겠다. 영어 캠프를 내가 해버려야겠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건물이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놀 수 있게 했던 게스트하우스라 이런 휴게실이 있고 이쪽에 식당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철물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그 투어랑 픽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 싼 거 15인승 된 500만 원짜리 15인승짜리가 있었어요. 그게 두 대가 있었는데요. 그거를 그리고 우리 복도 형식 이렇게 복도 형식으로 된 건물이었고 이런 식으로 벙커베이 되니까 딱 봐도 그냥 기숙사 느낌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숙소가 나는 영어 캠프가 어울리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 스스로. 저희 이제 그리고 제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학교를 찾아가가지고 이 학교의 비용은 얼마인지 제가 직접 다 알아봤어요. 이 영어 캠프의 커리큘럼이 필요한 거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아본 상태에서 이제 제가 준비는 끝났는데 사실 막상 해보려니까 못하겠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걸 준비는 세팅은 끝났는데 어디서 사람들을 데려와서 영어 캠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천에다가 막 현수막도 걸어보고 했어요. 제일 큰 사거리들마다 현수막 걸어가지고 영어 캠프 합니다. 그래가지고 8개인가 5개인가 10개인가 저한테 막 연락 오고 그랬는데 결국에 진행을 못하고 막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오늘 전화가 왔어요. 자기들이 영어 캠프를 할 건데 여기 숙소가 제일 맞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말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이라도 영어 캠프 해본 적 있어요? 안 해봤대요. 자기들은 필리핀이었는데 이제 필리핀이 위험한 걸 부모님들이 싫어해서 미국인 곳으로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업체가. 그러면 나 여기 정보 다 안다. 그냥 나한테 넘겨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숙소를 빌려준 게 아니라 그 캠프 나한테 주라. 그러니까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영어 캠프 40명 저희가 40명을 받았는데 한 사람당 430만 원짜리의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는 한 1억 7천짜리의 캠프면 한 5천 떼고 1억 2천을 다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최대한 제가 아껴가지고 만들면 되잖아요. 캠프를. 그렇게 캠프를 제가 2년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캠프 조건이 이래요. 한 달 학교 선택하고 한 달간 입학 진행하고 방과 후에 영어 교육 아침, 점심, 저녁 제공 점심은 학교까지 도시락 제공해줘야 돼요. 주말마다 액티비티 체험해줘야 되고 매일 학교까지 픽업도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든 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년 동안 이걸 진행을 했고요. 2년 동안 진행을 하는 그 과정에서 이제 2018 그 과정 안에서 동원경도 좀 바꿔 나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2018년 동원경의 모습을 보면 이래요. 음식이 꼬막정식이었는데 저 건물을 지을 때부터 아버지가 꼬막정식을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순천에서 가장 먼저 시작을 했는데 제 생각엔 그래요. 원조는 중요하지 않다. 결국에는 원조여도 망하면 끝이거든요. 고객은 더 맛있는 걸 시켜보고 중요한 건 퀄리티고 서비스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디지털 마케팅을 깨닫고 있는 과정에서 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평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꼬막 정식인데 사실 정식이라는 느낌이 안 나고 백반 같은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말인지 됐으면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뭔가 내가 정식 먹으러 갔는데 대접받는 느낌 나. 그러니까 이런 상포를 깐 것도 이거 저조라고 한 거지 손님조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빨리 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빨리 없애고 이 하나하나 그릇도 그릇이 세트 생각한 그릇 하나 바꾸려면 비싼 거예요.
하나씩 메뉴 하나마다 그릇 다 바꾸려면 메뉴 한 개당 100만 원씩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2년 동안 그냥 시간을 주고 우리 그냥 한 번에 돈 투자하지 말고 한 달에 한 그릇씩 이렇게 바꾼 거예요. 2년 동안 바꾼 게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차분히 메인 음식을 하나씩 그릇을 바꿔나갔어요. 제가 영어 캠프하는 과정 안에서. 자, 횟집이나 백반집에서 볼 듯한 테이블로는 이용 금지. 이쁘고 정갈한 그릇은 생각보다 비용이 큰 거 2년 동안 메인 요리를 하나씩 바꿔나가면 훨씬 낫죠? 훨씬 더 좋잖아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스타나 뭐 네이버나 다 사진이 더 중요한 세상으로 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택한 게 맞았던 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또 이제 20년도 들어오니까 코로나가 터졌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이버가 했던 일이 영수증 리뷰를 만들었어요. 우리 배달의 민족 시켜 먹으면 리뷰를 보는 것처럼 영수증 리뷰를 만들었는데, 영수증 리뷰는 실제 이용한 고객이 매장의 영수증을 인증하고 리뷰를 작성하는 것이어서요. 이제 돈 주고 작업하는 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높아서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마케팅이 돈 주면 다 됐거든요. 근데 여기는 손님이 영수증을 직접 인증을 해가지고 리뷰를 써줘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다른 고객한테 신빙성을 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갑자기 이번 이 코로나 터져서 손님이 좀 줄어든 상황에서 내 이번 탈출구는 여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리뷰 이벤트를 참여하게 만들 방법을 구상을 했습니다. 요즘은 이거 흔한데요. 저 때는 한 명도 하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전국에 어딘가에 누군가는 하고 있었겠지만 저는 누구 걸 따라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영수증 리뷰라는 그게 나오자마자 이걸 참여하게 만들어야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영수증 이벤트가 유행하기 전에는 인스타 업로드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인스타그램은 특성상 사람들이 자기 사진 피드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앞에서는 인스타 찍고 뒤에서 나갈 때 삭제해버려요. 이게 보시는 업주들도 아실 거예요. 제가 자기 걸 검색했을 때 방금 찍고 갔는데 안 보여요. 왜냐면 자기 피드가 더 중요하니까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네이버는 안 그렇죠. 한번 올리고 나서 삭제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참여할 수 있게 아이템을 가지고 유도하는 게 좋고, 저는 이제 커피를 하나 주는 걸로 그냥 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적혀있지만 닭갈비집에서는 영수증 리뷰를 하면은 뭐 볶음밥을 준다든지 자기한테 크게 손님은 서비스가 좋다라고 느낄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자기는 크게 돈이 안 나가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리뷰 이벤트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제 경험이지만, 이벤트를 한다고 10명 중에 10명 다 참여 안 해요. 10명 다 참여하면 우리는 이익이 없죠. 근데 10명 중에 1명이 할까 말까 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참여를 하면 그냥 감사하게 참여해달라고 잘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이제 이벤트를 하지 않았을 때 자진해서 리뷰를 남기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인데 그 사람은 악플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딘가 이용했을 때 내가 여기 진짜 마음에 들어서 스스로 자진해서 칭찬을 남기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있을까 말까. 근데 내가 여기서 불쾌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들은 무조건 남겨요. 그러니까 이 리뷰를 관리하지 않은 업체는 악플만 보여요. 근데 그러면 제3자의 눈에서 봤을 때는 이 집은 진짜 안 좋은 집인가라고 인식이 돼요. 그러니까 이 리뷰 이벤트에 해야 되는 이유 중에 그 기능은 이 리뷰 이벤트가 그런 악플을 뒤로 밀어주는 기능도 되는 거예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정말 1000명 중에 1명이 불쾌한 경험을 했어요. 우리 경사도는 전 요식업이니까 뭐 우리 계정에서 갑자기 낚싯줄이 나올 수도 있고 가끔씩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악플 하나 남겼는데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그 악플이 점점 뒤로 밀려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안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 잘하고 싶은데 가끔 한 번씩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4년 동안 모여진 게 그래요. 방문자 리뷰가 지금 8,700개고요. 블로그 리뷰가 8,100개인데요. 제가 보니까 전남권에서 5위 안에 들더라고요. 전남 안에서. 덕분에 이 리뷰에 대한 지수가 상승을 하니까 리뷰 속에 남겨져 있는 키워드들, 손님들이 여기는 순천 어디인데 그 키워드가 리뷰 안에서도 키워드가 잡혀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할
짬뽕탕을 치면 첫 번째에 있고 순천만 맛집을 쳐도 세 번째에 있어요. 거의 메인 키워드들인데 그러니까 꼬막창식을 먹고 싶은 사람이나 짬뽕탕을 먹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거의 메인 키워드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거의 다 첫 번째에 있죠. 이게 아까 그 리뷰와 복합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내가 저처럼 뭔가 영업장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영업장이 어디 여기가 중앙동, 뭐냐면 중앙동 맛집이다. 한 중앙동 카페, 중앙동 뭐 옷가게, 의류가게 이렇게 검색을 했을 때 내 매장이 바로 노출이 되는지 그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아우러져요. 그리고 저희 현재 고객은 관광객이랑 시내에서 저희 자기 손님들을 접대하는 고객이 오는데 만약에 안 온다면 이 생각이 갑자기 잔뜩 들어요. 그래서 작년에 4월 달부터 월세를 얻어서 도원경 식품을 설립해가지고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를 제가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이것도 시간을 두고 키워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식품 제조업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 OEM도 하고 ODM도 하고 이런 제조 유통사로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저희 스마트 스토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저희 고객의 대상은 이제 전국으로 하는 거죠. 이제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하면 제가 이제 디지털 마케팅 실패 사례. 네이버, 쿠팡, 카카오는 홈쇼핑처럼 판매자가 직접 라이브 커머스를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제 쇼호스트 전문가가 아니니까 쇼호스트를 한 명 초빙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인지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판매가 안 돼. 의미가 없더라고요. 전 사실 이거 하기 전에 되게 기대했거든요. 아 오늘 한 200만 들어오겠다 막 이랬는데 아 전혀 3개 팔렸어요. 1시간 동안. 네, 1시간 동안 3개 팔렸어요. 이것도 실패 사례예요. 제가 유튜브 먹방한테 이렇게 저희 계장이랑 짬뽕탕 파김치만 이렇게 해가지고 마케팅비를 지불해서 업로드를 했는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대상을 잘못 잡은 거예요. 먹방을 보는 타겟은 대리만족을 하는 시청자고 대리만족을 하려고 보는 먹방의 대상은 현재 다이어트를 하거나 식비에 큰 소비력이 없는 사람들이 대신 대리만족하려고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걸 했더니 이것도 3개가 들어왔어요. 주문이 안 돼요. 대리만족. 소비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구매 타겟을 정할 때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온라인 디지털 마케팅 이제 성공 사례인데요. 이 채널은 보이는 라디오, 그러니까 팟캐스트 같이 하는 형식의 유튜브 채널인데 대화 주제가 19금이 많아요. 연애, 성, 부부생활, 컴플렉스. 그래서 전반적인 남녀 사이를 두고 진행되는 대화이고요. 그래서 충성팬이 많습니다. 이거 하루에 하나씩 업로드 되면 하루에 한 번씩 5만 명, 10만 명이 보는데 매일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연령층과 이런 주제는. 그리고 이미 해당 채널에 광고하고 있는 업체들을 보니까 건기식, 성인용품, 남성 여성 청결제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광고하고 있는 곳과 이 채널의 주제가 같잖아요. 채널 주제가 19금인데 판매하고 있는 광고하고 있는 것들도 성인용품, 여성 청결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식품이에요. 우리 식품, 그리고 식품 판매하고 있는 걸 제가 없다는 걸 확인해가지고 제가 짬뽕탕을 모양식으로 어필을 했어요. 짬뽕탕 먹으면 스테미너가 올라가. 왜냐면 장어탕보다 좋으니까 우리가 이미 알려진 짬뽕탕의 기능이. 그래서 제가 이걸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니요 타겟층이 맞아떨어지잖아요. 이걸 보고 있는 타겟층이랑 맞아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광고비보다 매출이 훨씬 올라오죠. 이렇게 이걸 또 1년 반 하니까 짬뽕탕이 자리를 잡아서 네이버에서 짬뽕탕 치면 저희 동영상 짬뽕탕이 첫 번째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근데 이 과정까지 가는데 1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마케팅은 시간만 누적이 되면 어느 순간 뻥 뚫려요.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처럼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할 수 있는 품목 중에 검색을 했을 때 별로 안 보여. 근데 나는 왠지 내가 이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한번 시도해가지고 기간을 두고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돈 안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다는 인식을 오프라인 손님한테도 보여줘야 됩니다. 저희 매장 테이블마다 이런 걸 제가 올려놨어요. 매장 판매되는 제품이 온라인도 판매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꼭 구매를 안 해도 돼요. 그래서 들어가게만 만들려고 여기 들어가면 음료수 한 병을 줘요. 왜 구매를 안 해도 되냐면 스마트 스토어의 타겟 마케팅 중에 리타겟이라고요. 우리 지금 네이버를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막 배너 보시잖아요. 그 배너가 알고리즘 배너예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자기가 어디 찾아가 본, 어디 들어가 본 매장들, 그 이제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 스토어를 들어오게만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계속 핸드폰을 하시면 제 스토어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SNS 플랫폼이 나에게 유리할까? 이제 무작정 내가 좋아하거나 내가 자주 보는 플랫폼으로 SNS를 운영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플랫폼은 내가 그냥 단지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업종별로 필요한 방식이 존재하고요. 이제 네이버 브랜드는 일반적으로 우리 매장을 자주 방문하는 고객들이 회원 형식으로 운영되는 SNS예요. 여기 지금 애플만 보니까 네이버 브랜드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과일 가게 같은 신상식품이 여기는 어울리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가입을 해놓으신 분들한테 여기는 글을 올려요. 뭐 과일 가게면은 아마 여기 똑같이 하실 건데 오늘 물건은 딸기랑 뭐랑 뭐가 몇 개가 들어와요. 하면은 이 회원 가입한 사람들은 댓글을 달아요. 오늘 가져온 걸 바로 가져가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 몇 개 뭐 몇 개 주세요 하면은 그걸 빼놓으면 오신 분들이 그거 가져가시는 예약제 방식이에요. 네이버 브랜드는. 네이버 플레이스는 요식업을 하는 매장은 필수예요. 아까 제가 리뷰 관리한 것처럼 그걸 꼭 하셔야 돼요. 요식업종은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꼭 하셔야 됩니다. 네이버 플레이스는 검색을 통해서 매장의 위치 그리고 해당 위치랑 매장의 영수증 리뷰를 바로 볼 수 있어서 어떤 SNS보다 가장 중요해요. 제가 볼 때. 다른 업체랑 좀 달라요. 요식업은 네이버 플레이스가 필수고 인스타그램은 이제 피드라는 공간 안에서 사진으로 마케팅을 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이거는 그래서 매일 결과물이 달라지는 업종. 의류, 미용, 네일, 베이커리. 아까 여기 전화하시는 거 봤는데 꽃집도 여기 들어가요. 제가 생각할 때 꽃집도 여기 꼭 하셔야 되고 반찬 도시락 같은 거. 반찬 배달업 같은 거 있죠. 왜냐면 손님 입장에서 매일매일 반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하잖아요. 우리 반찬 매일 이렇게 가요. 그거를 맨날 올리는 거예요. 이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거 순천 인스타그램이거든요. 제가 볼 때 잘하시는 분들 뽑아놨어요. 여기는 순천 의류, 여기 미용, 반찬 도시락인데 이게 조회수가 1000개, 2000개 막 되잖아요. 그러면 순천 업체면 순천 사람들이 봤겠죠. 전국 사람들은 안 볼 거예요. 순천 사람들이 이 메뉴 하나 올 때마다 1000명씩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미용해서 이렇게 올려오면 어떤 미용 머리가 마음에 들었을 때 내가 이 머리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럼 찾아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결과물이 달라지는 사람들, 업종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이 필수예요. 요식업이랑 완전 달라요. 이거 팔로우 해놓고 의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매일매일 내 패션을 하나씩 올릴 수 있으면 매일 올리고 이 패션 마음에 들면 사러 오는 겁니다. 꼭 인스타그램은 꼭 이 업종에 관련되신 분들은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꽃집도 마찬가지. 꽃집은 쉬워요. 내가 오늘 무슨 꽃다발 하나 만들었어요. 그러면 꼭 그냥 꽃다발 찍어가지고 올리면 돼요. 이런 결과물입니다. 신발도 다 올려 신발. 자, 네이버 블로그는 제 사이판의 경험처럼 이제 내가 어떠한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퍼스널 브랜딩하기 좋은 매체인데 제가 생각할 때 홍보하기 좋은 업종은 인테리어나 AS 시공 같은 거. 그러면 글로 풀어져 있고 글 사이사이에 사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업종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다고 봐요. 우리 인테리어 하기 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부분만 과정을 설명해 주면서 중간중간 사진을 껴가지고 블로그로 설명해 놓으면 이만큼 완벽할 수가 없을 거예요.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고죠. 그래서 그 안에서 제가 볼 때는 글이 좀 진실돼야 돼요. 막 글은 다
트렌디하다는 말은 요즘 쇼츠 뭐 예를 들면 유행하는 거 시 이렇게 썼더니까 너무 바르고 쓰면 요즘 가장 잘 나가는 분 보니까 이제 요리를 하고 있는데 요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반신만 잡아가지고 매일 어떻게 보면 이게 요리 유튜브 같은데 옷이 맨날 달라지고 있어. 그 의류를 하는 사람 그렇게 해가지고 판매하고 이런 식이니까 굉장히 어렵게 다가갑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컨텐츠나 트렌드 안에서 내 제품을 녹이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했던 거를 말씀드리면 텐션을 입점시키는데 가장 플랫폼이 들어올 때 가장 빨리 선점했던 부분,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이제 1년간 블로그를 했는데요. 1년 동안은 사실 결과물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 1년쯤 지나니까 밑에 적혔는데 아까 항공사가 2개였는데 항공사 2개가 그 당시에 추가가 됐어요. 1년 뒤에. 그러니까 갑자기 여행객이 많이 몰리니까 만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사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하고 있으면 온다는 거. 그리고 짬뽕탕 제품도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짬뽕탕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아요. 근데 제가 짬뽕탕을 검색하면 정확히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떠 있잖아요. 이럴 때 이런 거예요. 갑자기 뭐 매스컴에서 짬뽕탕이 몸에 붙어서는 아마 제가 가장 폭주하겠죠. 왜냐면 노출이 제가 잘 돼 있으니까. 보험금도 마찬가지예요. 보험금도 꾸준하게 매출이 올라가고 있었고 노출이 점점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국가적으로 박람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손님이 터졌어요. 왜냐면 노출이 잘 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갑자기 온 거니까. 그러니까 준비는 4년간 했는데 작년에 터진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은 온라인 본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은 중앙동, 석현동부터 이렇게 아래장, 용당, 조례, 금당, 그냥 2지구, 3지구, 왕지, 신대, 오천 이제 홍덕지구 지고 있고 홍덕지구 끝나면 신대지구 옆에 서울지구 지을 거 아니에요. 오프라인은 이렇게 계속 본화가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한번 장사하기 시작하면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근데 SNS 플랫폼은 내가 노출 한 번만 되기 시작하면 전국 단위로 노출되니까 그 전국 단위 노출되면은 순천이 아니라 그냥 전국에서 내가 원화가를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갑자기 뭔가 컨텐츠 점프를 하고 싶으면 꼭 하셔야 돼요. 그냥 취미처럼 하시면 돼요. 지금 당장 이게 결과물이 나한테 좋게 나올 걸 기대하지 말고 그냥 매일 제가 지금 막 한 번 보여드렸잖아요. 1년 준비했고 1년 6개월 준비했고 3년 준비했고 4년 준비했고 근데 한번 그게 기회가 오니까 팍 터진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인 매장은 시간이 지나면 유동인구가 줄어드는데요. SNS 시장은 노령돼야 따라 누적이 되면 될수록 매출이 계속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건 마케팅이라는 것은 홍보발 그러니까 어떤 이들이 대화할 때 저 매장은 홍보가 잘 되잖아 이런 걸 하는데요. 제가 옆에서 지켜봐도 제가 겪어봐도 고객은 매장에서 이용한 게 마음에 안 들면 두 번 다시 안 와요. 아무리 마케팅이 잘 된다고 장사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상품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서비스와 케어도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래서 이게 적어놨는데 아마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프라인 시대에서 경쟁을 했어도 아마 우리가 못 따라갔을 거예요. 분명히 제가 이건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또 예를 들면 전화 오픈 시간 말씀 뭐 이렇게 적어놨는데 뭐 전화 최대한 친절하게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픈 시간도 가끔 보면 마음대로 오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대한 내가 고객이랑 약속을 지켰으면 저는 이제 9시부터 9시까지 12시간 장사인데 저 10년 동안 오픈 시간, 마감 시간 안 지킨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연중 휴무입니다. 저 연중 1년 중에 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3일 오픈했어요. 3일 전 닫았는데 주방에 타일 갈고 10년 동안 저 그거 말고 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말투 점점 순천에 지금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데 사실 우리 순천 호박의 말투는 너무 강해요. 워딩이 너무 세. 그래서 손님들이 가끔 저한테 물어봐요. 저기 싸우냐고. 직원들끼리 대화하고 있거든요. 싸우냐고. 그래서 이것도 좀 최대한 우리끼리 지금 살고 있는 거 점점 지금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것도 조금씩 바꾸셔야 해요. 그리고 또 손님한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손님한테 막 친절한데 손님한테 친절해 뒤를 가서 직원한테 갑자기 본인이 강하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차피 옆에 있는 손님은 다 봤거든요. 그러면 그건 중요하니까. 그리고 복장도 내가 하고 있는 업종에 맞는 복장이 꼭 제가 사실 오늘 유니폼 입고 올 것 같다 했거든요. 전
전 10년 동안 유니폼만 입었어요. 저 이거 좀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복장, 내가 맞는 업종의 복장이 꼭 있어야 되니까 내가 어떤 매장에 유니폼이 있다면 유니폼 꼭 입으셔야 되죠. 복장이랑 안 어울리면 들어가는 순간 그 손님에서 느껴지는 분위기는 완전 달라요. 이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게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면은 이제 청결이나 이런 게 다 같이 좋게 느껴질 거예요. 손님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좋아지면 거기는 깨끗해 보여요. 그래서 이거 서빙 서비스 같은 거 이런 거는 제가 적어놨는데 그냥 뭐 말투도 되게 우리 더 필요한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접시 같은 거 제가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먹고 있어. 근데 손님들이 이거 더 주세요 할 때 그걸 다 먹지 않았는데 가져가시는 분들 서빙 되게 많거든요. 제가 그거 다 잡아내고 다 뭐라 해요. 먹고 있는데 왜 가져와? 그냥 새로운 접시를 주면 되지. 왜냐면 그 손님들도 손님마다 다른데 다 먹고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먹고 있는 중에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먹고 있는 중에 더 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잖아요. 내가 갔다 올 것까지 손님 이분이 갔다 올 것까지 내가 계산해서 달라고 한 거거든. 갔다 오는 중에 더 먹으려고. 근데 와가지고 그거 먹고 있는데 뺏어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담아서 줘.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제 사소한 디테일한 서비스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면 고객은 다 합니다. 그리고 친절한 인사와 서비스가 불편한 고객은 남성 우리가 그렇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친절하셔야 돼요. 남성 우리는 이거 불편하거든요. 막 들어와가지고 따라다니면 싫어해요. 남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저는 이제 어제도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잘 될지 손님이 오게 될지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도 내 상품을 구매하게 만들까를 매일 생각해요. 하루에 1시간 헬스하는데 그 시간 빼고 맨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크게 세워놓고 좀 세부적으로 그려나가는 상상을 하고 거기 하나씩 이렇게 미션처럼 깨나가면 돼요. 그럼 다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과정을 했는데 저는 항상 이렇게 해봤으니까